치료 오늘 5번째 스터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다심 심리상담센터 7번째 상담 스터디 5번째 발표를 맡은 장동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장입니다. 10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10장은 IPT를 시도했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스턴 뉴헤이븐 연구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한 다음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개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효과를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병행 개입이 단일 개입보다 효과가 좋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D 집단이라고 하는 개입보다는 A 집단, B 집단, C 집단의 개입의 치료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IPT 치료의 효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보면 약물이 치료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이 효과의 차이가 치료 후반부로 갈수록 차이가 없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약물 치료와 IPT 치료가 각각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달랐다는 것, 사회적 기능은 치료 후반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 후 후속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을 때 IPT 개입의 효과를 보았다고 책에 적혀 있는데요. 약물 치료 처방과 상관없이 심리사회적 기능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라고 책에서는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 협력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250명 우울증 통원치료 내담자들을 표집해서 16주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IPT 개입과 CBT 개입, 그리고 약물 기법과 위약 처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연구 결과는 책에서는 IPT 집단의 치료 중단 비율이 가장 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정도의 우울증에서는 이제 모든 개입이 동일하게 효과를 봤는데 중증 우울증 내담자들에게는 약물 의료 관리가 위약보다 높은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라인과 로스가 이제 치료 협력 연구의 치료 효과를 재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가벼운 정도에서 중증까지의 우울증에는 CBT보다 IPT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시아와 동료들은 이제 치료 협력 연구 이후 동일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회복률이라고 치료 이후 증상이 없는, 그리고 얼마나 없는지를 고려한 회복률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가 이제 증상이 재발된 확률 퍼센테이지가 높았다는 것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이제 16주 치료 자체만으로 증상 완치는 충분하지 않다였고요. 보스턴 뉴헤이븐 연구와 치료 협력 연구의 결과는 16주 치료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은 가져올 수 있지만 재발까지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에서의 연구와 신경 영상 연구인데, 독일에서의 연구는 그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이런 연구가 실시되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영상 연구는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와 이제 IPT 치료가 진행되었다는 연구인데요. 공통적인 결과로는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고 신경 영상상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IPT 치료가 이 신경 영상상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수치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그 둘이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위의 연구들을 보면 어떤 치료법이 어떤 내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IPT 치료는 사회적인 기능에, CBT 치료는 집중력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기능과 집중력에 따라서 그 치료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은 CBT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사회적 기능 수준에 따라서도 IPT 치료에 반응하는 정도도 달랐습니다. 주요 우울증 그리고 손상된 기능을 보이는 내담자는 IPT와 약물 반응이 좋았고요. 좀 더 예민한 내담자들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책에 보시면 또 전형적이지 않은 우울증 내담자의 반응률은 IPT와 CBT가 약물 치료와 위약 처치보다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또 강박적 성격 장애의 경우는 IPT가 CBT보다, 회피적 성격 장애 내담자의 경우는 CBT가 IPT보다, 미혼, 별거, 이혼과 관련된 내담자는 IPT가 CBT보다 치료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PT 반응률은 다소 심각한 수준의 우울에서는 43%, 다소 덜 심각한 수준의 우울에서는 53%, 비정상적 수면 성향의 내담자들에게는 37%, 정상적 수면 성향에게는 58%의 반응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의 예측에서 치료자 요소에 대한 건 치료함에 있어서 치료자의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치료에 더 효과를 더해주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순수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회기, 대인관계를 다루는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와 그 우울증 치료, 재발 방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번씩 IPT를 유지하는 회계에서 대인관계를 많이 다룬 내담자의 우울증 재발이 그렇지 않은 내담자의 재발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재발이 지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토스카이라는 학자는 치료적 동맹관계에 강한 것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1장입니다. 11장부터는 이제 IPT의 어떤 적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요 우울증 재발 내담자를 위한 IPT 유지 치료입니다. 먼저 이제 우울증의 경우는 재발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한 질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연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피츠버그 대학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와 예방 치료를 사용한 심리 치료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언급하는 것은 IPT-M,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IPT를 매달 유지하는 형식의 심리 치료를 IPT-M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발이 많은 내담자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다라고 의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우울증의 80%는 급성사파에서 회복하지만 10%는 만성 우울증을 겪는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에 있어서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안적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약물 치료에 적합한 경우와 심리 치료에 적합한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물을 먹을 수 없거나 아니면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우울증과 함께 사회적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지속치료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약물치료와 병행해서 대인관계를 잘 관리하고 우울증 재발 원인을 방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지속치료, 유지치료, 예방치료는 비슷한 맥락인데 용어가 다른 것으로 이해했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IPT-M에 대한 이제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의 반응을 보인 내담자에게 8개월간 IPT 치료가 이루어졌고요. 어떤 한 집단은 이제 일주일에 1시간, 다른 집단 한 달에 15분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집단에게 다시 약물과 위약, 그리고 무처치 집단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IPT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연구 결과 치료 중단율이 12%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약물 집단은 IPT 상관없이 위약, 무처치 집단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하고요. 그 병행 치료 집단이 약물 치료 집단과 큰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재발률의 경우는 IPT는 16%, 병행 치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서는 접촉이 잦은, 접촉이 드문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약 11% 정도, 위약과 심리치료를 한 집단은 28%의 재발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약물과 IPT의 병행 치료가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IPT-M이라고 이제 아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IPT 치료를 IPT-M이라고 하고요. 이 치료의 목표는 재발을 늦추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속하고요. 치료자와 내담자는 장시간에 걸친 치료 기간 동안 저희가 앞서 다뤘던 4가지 영역의 문제를 자유롭게 옮겨가면서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에 대한 사례는 이제 책 2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IPT-M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또 5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됐고요. 연구 특징은 약물을 최대 용량으로 처방했고 IPT 치료는 최소액으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결과의 표가 이제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은 기간과 1년 동안 우울증의 재발률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물만 처방받은 내담자보다 병행 치료를 받은 내담자가 더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약물 처방은 역시 우울증 재발을 방지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IPT 치료를 받은 집단이 약물 처방을 받지 않은 내담자의 증상 재발 기간을 늘려주었다는 IPT 치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제 또 레이놀드와 동료들의 연구입니다. 이번엔 이제 주요 우울장애 재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약물과 위약, 그리고 병행 치료, 그리고 또 IPT와 약물 이렇게 집단으로 나눠서 진행했고요. 재발률은 약물이 43, 위약이 90, IPT와 위약, 그리고 IPT와 약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IPT와 약물 병행 치료가 IPT 단일 치료나 약물 단일 치료보다 효과가 크다라는 의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요, 이제 IPT-M이 그 우울증 재발률을 지연시켜준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내담자들에게는 사용될 수 있다. 또 이제 병행 치료가 효과가 더 크다. 특별히 이제 노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기분 부전 장애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분 부전 장애 같은 경우는 3% 유병률을 보이고요. 남성보다 여성 내담자가 더 많습니다. 또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하고요. 또 밑에 이제 나온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IPT-D는 이제 기분 부전 장애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기분 부전 장애의 경우 이제 그 기분 부전 장애를 가진 내담자들의 반 정도가 약물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나 정신역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IPT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자기의 우울증을 성격적인 특징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해주면서 그게 이제 성격적인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어떤 질병 때문인 거다라고 설명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230페이지에 치료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기분과 그와 적절히 관련 있는 인간관계 문제에 집중합니다. 바버리의 사례가 책 2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IPT-D에 대한 이제 연구를 드렸습니다. 기분 부전 장애를 앓은 9명의 내담자들 대상으로 또 연구를 실시했고요. 근데 이 연구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좀 자기보고식 척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울증이 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코넬 대학교 밑에 있는 이 연구도 비슷하게 이제 우울 척도에서의 점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걸로 또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IPT-D의 예비 연구들을 봐도 치료 초기와 치료 종결 시에 척도의 점수 변화를 가지고 우울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넬 대학에서 또 연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17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증세가 나빠진 내담자가 없었고요. 그 17명 중 11명이 완전히 치료됐다. 그 치료됐다라는 기준은 이제 이 우울 척도 점수 이하를 채점한 걸로 기준을 잡았고요. 또한 이러한 점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너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IPT와 약물 그리고 병행 치료를 개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척도 점수의 변화가 있었고요. IPT는 51%, 약물은 63%, 병행은 62% 증상 호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단일 치료보다는 병행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결과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연구는 이제 7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정신역동 치료와의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대부분 내담자들이 증상이 호전을 보였다라고 이제 결과를 언급합니다. IPT-D가 이제 약물에 잘 반응하는 기분부전장애 치료에 효과적이고, IPT-D는 또 거기다가 사회기술 같은 실제적 영역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논의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우울한 청소년을 위한 IPT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T가 청소년에 맞게 변화한 형태의 IPT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 청소년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이 특징 가운데 IPT 치료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치료는 이제 어른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치료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연구들을 보면은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증명이 되었다라는 연구들도 있고, 이게 이제 위약 효과가 너무 높기 때문이란 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들이 위약 효과가 더 성인보다 크게 나타났다라는 걸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나 재흡수소 억제제가 아동 청소년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CBT, 이완훈련, 대기명단 통제, 아마 대기통제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청소년에게 적용됐고요. 5주 동안 50분간 10번의 집단심리치료를 했습니다. 결과는 CBT와 이완훈련이 대기통제보다 효과적이었다. 근데 CBT와 이완훈련 차이는 없었다라는 결과인데, 아마 집단치료에 대한 효과를 언급한 연구 같습니다. 밑에 있는 연구는 54명의 우울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CBT, 이완훈련, 대기통제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집단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치료를 받거나 부모님 없이 집단 치료를 받은 개입의 차이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피실험자 집단이 대기통제 집단보다 효과가 좋았고, 또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참여한 집단의 효과가 더 좋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 치료 같은 경우도 또 비슷하게 맨 위에 연구는 CBT와 구조화된 가족치료, 비지시적 지지치료 이 세 가지 집단으로 12에서 16주 과정 동안 진행됐고, CBT가 다른 치료법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고 회복률이 높았다는 결과, 첫 번째 연구. 두 번째, 루빈슨과 동료들의 연구는 주요 우울증 입원 치료 중인 청소년 3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심리치료, 이제 IPT와 저자들이 개방형 심리치료가 IPT와 유사하다라고 언급한 그 치료 개입이 실시됐고요. 그래서 피실험자 47%가 증상이 나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크롤과 동료들의 연구는 우울증 재발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치료를 받은 피험자들의 재발률이 낮았다. 근데 이 연구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IPT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그
시간 제한적인 요소가 청소년의 특징과 잘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표 같은 경우가 청소년기 발달 문제에 초점을 맞춰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PT-A는 이제 무프손과 동료들이 이제 변환하여 만든 치료요법이고요. 치료 이제 초기 회귀의 형태가 이제 앞서 말했던 IPT의 형태에서 특별히 바뀌진 않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IPT 치료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 약물 남용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부모님이 진단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과 청소년이 같이 참여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 연락을 해서 치료에 잘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치료의 신뢰 형성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와 부모님의 참여 또한 요구하는 그러한 개입입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앞서 다뤘던 그 네 가지 분야와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편부모 과정이라는 어떤 분야를 언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이제 청소년의 가족들과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니까요. 그래서 내담자가 호소했던 문제나 대인 관계 갈등, 치료 목표와 관련된 문제, 성과, 치료 결과로 나타나는 가족 관계나 기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종결을 합니다. 내담자의 가족들이 잠시 내담자가 치료를 마치고 잠시 퇴보되었을 때 증상을 잘 견뎌주고 치료자 없이 내담자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물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프손과 동료들이 이제 이러한 치료 개입 시작 이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병행에는 이제 의사, 심리치료자, 내담자, 가족이 함께 결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어떤 치료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격적인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약물 남용과 관련된 청소년 내담자, 그 밑에는 등교 거부와 관련된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어떤 치료적 그런 설명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기관과 또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호기관과 연관된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어떤 치료적 언급이고요. 성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에 어떻게 치료자가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성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자가 어떻게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는 경우 이제 위기 상황, 이거는 청소년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치료를 하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IPT-A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 연구에서는 위에 PPT의 첫 번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 IPT와 CBT 모두가 우울 증상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 근데 이제 IPT가 CBT보다 자존감이나 사회 적응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PT에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연구 이후의 후행 연구도 또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 중에 이제 입원했거나 자살 시도했거나 임신한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학교에 모두 다 출석을 잘 하고 있었다라고 청소년 내담자들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밑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연구적인 어떤 한계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연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고요. 이 IPT-A 내담자의 경우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호전되었고요. 전체적인 사회적 기능도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친구관계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리고 IPT-A의 내담자의 75%는 우울증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준거를 만족시켰고 통제 집단에서는 46%가 그런 준거를 만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IPT 치료 이후 증상이 호전되고 사회 기능이 향상됐고 인간관계 문제 해결 능력이 또 나아졌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IPT 치료를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기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 집단을 IPT 집단, 양육기술교육 집단, 미술창작교육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BDI가 우울 점수, 우울증에 대한 정도, 사회 적응력 척도를 토대로 우울증 증상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 적응력에서 모든 집단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요. 이 경우에는 세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은 우울증 척도가 9점 낮아졌는데 IPT가 이제 점수가 좀 더 낮아졌다라고 그런 결과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진 않아서 그러한 원인이 이제 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이 작고 높은 변수가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IPT 치료에 대한 연구의 논의에서는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 있는 연구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금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아, 계속 나와요? 계속이에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책 쉽게 쓰네, 이 사람. 책을 읽었는데 너무 연구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라서 발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는요? 근데 어제도 그랬잖아. 그러게 인용이 쩌봤는데 대충 하라고. 대충 하라 그랬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뒤에 프로토콜도 있고 하네. 뭐가 있다고? 프로토콜? 통합적 접근 사례. 연구 관련된 거. 아무튼 그 연구들은 뭐 다 효과가 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니까. 가정 치료가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례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얘기할 게 없어. 책 정말. 우리 사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니 오늘 알맹님 질문은 알맹님 질문 혹시 오늘 있으세요? 아 저요? 네네. 저는 이제 알맹님 당연히 준비해 오시지. 스크립트 준비했어.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무기력한 학생들이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뭔가 얻을까 싶어가지고 읽었는데 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실망했고 혹시 뭐 청소년 상담도 하시는지 그러면 그런 무기력한 학생들한테 제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 청소년 상담에도 이화 선생님. 제가요? 그럼요. 논지 오래됐어. 과외 경력도 오래 있고 아,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동반자도 오래 하시고. 진짜? 몰랐네. 생각보다 경력이 많아요. 맨날 욕만 하는 것 같은데. 오, 되게 많다. 무력한 남자들, 청소년들 네. 보여줘 뭐 어떻게? 안 나와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학교 시스템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도 그냥 졸업이나 시켜야지 그냥. 그러니까요. 잘못 이렇게 개입했다가 그나마 나오던 학교도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네, 3학년이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모님이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이셔서 이제 부모님을 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각을 한다 그럼 본인이 저한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부모님 통해서 연락해라 이렇게 했더니 아예 안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 부모님 통해서 연락하라고? 원래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미성년자니까. 네. 부모님도 아셔야 되니까. 근데 케어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제가 봤더니 이제 안 와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아 그러네요. 안 가고 집에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기력하시네. 그러게 부모님은 오히려 관심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좀 상담 기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부모님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3학년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고3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도 거의 포기한 상태고 뭐 학교에서 연락하는 것도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고 뭔가 해보시려는 그런 의지가 없으시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아까 그 청소년 관련 개입에서는 그러니까 학교나 부모님을 치료에 같이 개입시킨다라고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금 이현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 한국 교육 환경이랑 좀 외국이 서양이 좀 이런 게 될 수 있는 기반이 있나?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괜찮게 오늘은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학교에서 하기는 어려운 거죠. 일단 학교에서는 가정사를 물어보기 되게 어렵죠. 일단 부모님이 뭐 이혼하신 건지 그런 거조차 그렇죠. 물어보기가 너무 어렵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물어보기가 이혼하셨나 이런 것도. 네, 그런 것도 못 쓰게 되어 있고요. 못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 직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물어볼 수 없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우리랑 했었잖아요. 많이 다르다. 우리 옛날에 집에 TV 있었어. 진짜 옛날 사람. 부모님의 수입 여부 이런 것도 막 언제 써.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더 무기력해지겠네. 맞아. 개인도 말할 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센터 같은 데 보냈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상담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딱 정말 교육 공부만 시키고 그렇죠. 되게 무미건조하다. 그리고 되게 학원 같이. 그래서 저는 청소년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이런 상담소 연락이 오시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가 원하면 만나겠다. 그래서 애한테 연락을 하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애가 동의했다, 연락할 거다 이러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학교가 아니니까 그럼 땡이죠, 그걸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좀 먼저 연락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진짜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 청소년들이라도 자기 동기가 없으면은 저는 개입하지 않는데 이게 또 이제 학교니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정말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무기력은 나아져요. 놔두면. 놔두면 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사실 그냥 무기력할 때가 있는 애들은 기분적으로 그런 애들은 나아지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게 어떤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그런 애들을 상담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주변 환경에서의 욕구와 본인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주변 환경에서의 그 욕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사실은 난 학교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애들 만나 상담을 해보면은 그 아이는 지금 환경이 자기한테 되게 마음에 드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 이제 부모들이 볼 때 못마땅한 거지.
또는 선생님이 볼 때는 그 틀 안에서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에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이 없진 않으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 그런 환경을 학교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줬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좀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이제 좋아져요. 놔두면 그냥 알아서 하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그냥 완전히 다 싹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되게 이제 개혁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누다심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아이를 정말 극단적으로는 독립을 시켜가지고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애를 사실 이런 시선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죠. 부모님들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학교에서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죠 개입 자체가. 저도 청소년 상담 오래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입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개입이 어려워. 그냥 놔두는 게 최고야. 그냥 놔두고 애 얘기 들어주는 게 최고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학교 오기 싫구나 가지 말자 씨발 오늘 가면 뭐하니 어차피 가서 잘 거. 이런 게 최고예요 그냥. 그러니까 놔둔다는 의미가 방치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쵸?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넘어가기 전에 그 학교에서 무기력한 애들을 조금 이제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원인을 좀 선생님들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지능이 완전히 낮진 않지만 평균보다 좀 낮은 지능에 속해서 아이가 계속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거나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게 이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걔네들이 그런지 아니면 대인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대인관계 기술이 떨어져서 계속 좀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거 이외에 정말 우울증 자체가 좀 심한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랑 이제 면담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원인을 좀 이렇게 좀 먼저 아시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봤을 때 좀 모든 애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만약에 얘가 지능이 약간 떨어지면은 학업도 어렵고 대인관계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도 자기가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 못하고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해서 무기력에 빠지는 아이면 걔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개입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애들이 무기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업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난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사실 지능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부모님의 지금까지는 이제 잘 구별이 안 되고 언어적으로 이게 소통하는 데는 잘 구별이 안 되고 부모님들도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데 이제 그 환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면 되는데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애들도 꽤 있어요. 학업에서는. 저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애들이 괜찮아져도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치료자와의 관계가 탄탄하게 남지도 않아요. 그럴 시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 이제 기억나 선생님 찾아가고 이제 이러고 고마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그때 개입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개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게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좀 덜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이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의뢰했던 친구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상담을 했거든요.
내가 많이 괜찮아졌어. 근데 그걸로 땡이야 그냥.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지속이 되거나 뭐 좀 그럴 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던 청소년들은 다 땡이야 그냥. 야, 근데 그게 좀 청소년 시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지. 우리 상담이 청소년한테는 안 맞아. 이건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그런 관계에 대한 욕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좀 잘해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관계 속에서 충족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라는 생각을 아직은 못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 IPT야. 이렇게 좀 그렇지. 구조화해서. 그래. 아 좋은 질문이네. 그래 IPT가 쓸모 있는 데가 있네. 근데 최근에 별로 내용이 자, 우리 사례 2개 있는데 하나씩 좀 먼저 얘기해볼까요? 220일 사례 얘기하는 거야 바로? 네, 사례 얘기합시다. 연구 결과 뭐 좋다는 거지? 아, 그렇죠? 네. 리타요? 첫 번째가 이제 리타예요. 자, 리타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네. 제가 네. 한 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보면서 하면 되지. 근데 어. 아니, 그러니까 리타가 이제 왜냐면 영상을 이 책 없이 보신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책 보면서 요약. 설명을 해줘요. 네. 제가 요약을 잘 못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할까요? 그래. 네. 네. 오. 좋아요, 우리. 유학 잘해 석영이가. 진짜 센. 아이고 못하는데 그럼 못하는 거 알잖아. 어쨌든 63세의 예술가인 리타라는 여성분이 우울증이 이제 재발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힘든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큰 원인은 일단 의사였던 남편이 은퇴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 어떤 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이나 권력의 공유가 감소된 것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일벌레였던 남편이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타가 하는 말이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직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방해가 되니까 자기도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2주에 걸친 우울증 증상을 치료를 했는데 이제 그들의 역할 논쟁이나 부부관계에서 그 내담자인 그녀가 바라는 것 어떻게 갈등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남편이 불안해하고 집안 곳곳을 침범하는 것이 싫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자기 작품 활동을 하는 스튜디오에 남편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뭐 어떤 남편도 자기 나름의 시간을 보내게끔 근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끔 권하면서 이렇게 좀 두 사람이 각자의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됨으로써 치료가 잘 끝났다는 얘기. 아름답네요. 아니 뭐 두 남편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야, 상담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되게 이상적. 그러니까 임팩트가 남지 않았어요. 맞아. 그냥, 되게 좋은 그랬습니다. 그랬더래요. 아니 근데 이분이 35년간 기분과 생활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써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오랜 우울인데 그쵸. 이게 해결됐다고 딱 써져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좀 진짜. 이게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되게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 일단 아내가 얘기했어요. 내 스튜디오에 들어오지 마. 당신도 봉사활동해. 남편이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안 들어오고 그 영역을 인정해주고 자기 시간을 쓰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 남편이. 등산가네. 오히려 더 서운해지고 더. 아니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경계가 되게 분명해요. 저 서양.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인만으로도 서로가 잘 지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개인차가 요즘에 좀 크긴 하지만 그냥 전형적인 아버지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내분들은 계속 밥을 해줘야 된다고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 집에 계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남편한테 밥하게 해라. 그래서 남편이 밥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혼자 먹으면 아름답겠지. 근데 그게 되냐고. 절대 안 하지. 싸우죠. 싸우겠죠. 하라고 하면은 뭐 다행이지. 근데 문화적인 코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서구적인 책인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근데 서구적이라고 해도 방금 이제 알맹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35년 동안 이런 우울을 겪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이것만으로 해결이 됐을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연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마 이 당시에 그 히어앤나우의 문제가 남편 때문에 좀 부각돼서 그 개입이 좀 되게 부각된 효과를 보인 것 같은데 아마 이 이후에도 이분은 계속 우울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치료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만한 얘기들 하지 말고 대입을 해봐. 대입. 이 사람 삶 속에서의 나는 어떤 역할일까? 또는 내가 상담자라면 뭘 할까? 좀 대입을 익혀봐.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은퇴를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는 거를 그렇게 꿈꾸셨어요. 전업주부를. 나는 정말 집에서 일만 집안일 하는 것만 하면 뭐 더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해서 신기하다. 일을 그만두셨는데 그 후에 정말 좀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고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면서 막 그땐 좋아하시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개입이었다. 저는 이런 개입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일만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대화를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냥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사셨고 그렇게 일을 못하게 돼서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나도 그 포인트가 핵심인데 사실 이거 남편이 우울한 거야. 지금 그쵸. 이 사례는 아내는 괜찮아. 잘 살고 있는. 아내는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우울증의 특징이 뭐라고? 통제력? 통제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잃은 거야. 남편이 우울해지면서 기대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야. 씨발. 그렇죠. 아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해진 거야.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 사례의 핵심은 남편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아내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야.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그냥 우울하게 놔둬라야 이 사례는. 그러고 네 삶을 찾아. 씨발 아름답게. 아름답냐 씨발 이게? 야 남편이야 우울해서 뒤지든지 말든지 그냥 병원 가가지고 봉사활동이나 하고 너는 네 삶을 찾아 씨발 예술하고 이혼을 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나라면 야 이혼해 왜 안 해 씨발 그렇게 살 거면 어차피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 아내를 계속 외롭게 뒀다면은 사실 뭐 지금 이런 거 쌤쌤이다 어차피 씨발 이렇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가 그동안 남편 때문에 특권을 누린 게 있다면 씨발 너도 이제 희생을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그 말이 있어요. 이 부부가 갖고 있던 특권이나 권력의 공유가 감소됐다. 이제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사면서 사실은 본인도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술을 했겠지 평생. 그치. 나이 씨발 63세에 무슨 예술이야. 예술가로서의 인생도 끝났어. 나이 63세면 이거 노년 준비해야지. 그래서 사실 뭐 남편이 걱정돼서 치료 장면에 막 자기가 우울해져서 온 건 아닌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좋은데 이거 조금 약간은 남편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 인생의 우울의 한 그 탓이 되는 느낌?
지금 들어보니까 예술가로서 뭐 경제적인 면에서는 남편이 의사니까 했겠지만. 그치, 예술가로서 남편이 이제 방해가 된다 이거 아니야. 지 쓸 땐 존나 쓰다가 이게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35년간 우울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랄까 그냥 예술하니까 우울하셨어야겠지. 예술하셨으니까 뭐 우울하겠지. 그림이 마음대로 그려져? 씨발 안 그려지지? 근데 이걸 너무 아름답게 썼잖아. 책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독립적으로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례도. 그냥 아내가 우울해졌다, 원인이 뭘까? 남편이다. 남편을 독립시켜라. 이런 거잖아.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 그러니까 남편의 지금 기분 상태는 어떤 거고, 너의 기분 상태는 어떤 거고, 둘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네가 선택해봐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방해되니까 남편을 해치워. 이런 거잖아.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 여기서 또 사례에서는 남편이 또 그렇게 어쨌든 잘 반응을 했다고 나와요. 남편이 말 잘 듣는 남편이야. 또.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거 또 잘 봐야 돼. 그래서 또 아내가 우울한 거야. 남편이 말 잘 듣는 남편이라. 남편이 좀 지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울한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한 명이 우울하잖아. 한 명이 말을 되게 잘 듣는. 이거 어떻게 깨? 어떻게 하긴 지랄을 해줘. 지랄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부부한테는. 그러니까 누군가 욕해줄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거야. 자식이 없을까요? 이상. 있어요. 자식들도 똑같겠지 뭐. 자식들이 이렇게 키웠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욕해줘서 그런 감정이 해소될 수 있을 만한 부부 사이의 감정이 해소될 수 있을 만한 불씨를 던져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기름은 다 가지고 있다고 이 부부가 다. 기름 덩어리야 지금. 거기다 그냥 불꽃만 탁 튀어주면 되는 거거든. 남편이 참여를 해야겠네. 이 치료에 참여해서 남편을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상담자가 불을 질러야지. 또 이 리타는 이제 위에서 5번째 줄 보면은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향이라고 나왔어요.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부유하셨구만. 잘 살고 좀 좀 이렇게 주변에서 사랑받고 그게 이제 좋았던 거야. 근데 35년간 우울했잖아요. 그럼 몇 살부터 우울한 거야? 결혼 생활 내내 그렇죠. 우울했던 거지. 결혼 생활 내내 우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바쁘거든.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찾은 거야. 예술을 하면서.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사회적 지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디 나와 있냐? 그녀는 사회적 지지가 있고 이게 있어. 중간에 자살 생각이 없고. 맞아요. 중간에. 자살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지가 있어. 그래서 그런 관계 욕구를 이제 친구들이랑. 그치, 친구들 예술하면서 예술하면서. 되게 그거 잘 그린다. 이러면서 그냥 조금 해결이 됐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다시 자기의 삶에 오면서 남편이 뭐 일벌레니까 뭐 관계적이겠어? 와서 그냥 관계적이지 않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우울이 확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해. 맞아. 네 삶을 그냥 계속 그렇게 유지해. 그냥 다 우울해 둘 다 이런 거잖아. 각자 살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또 왜 이 리타는 왜 일벌레인 남편이랑 결혼을 했을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애초에. 의사에서 의사여서 의사였어. 가능성이죠. 또 익숙해서 그런가? 경제적인 면에서 좀 아니, 보이지? 경제적인 면에서. 리타 씨 성격이 음. 남자 쉽게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이 남편도 능력도 있으면서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이게 주었다 폈다 하기 좋아요. 그치. 그렇지. 웬만하면 능력이 있으면 또 서양 사람들은 되게 또 주도적이잖아. 내가 안 맞춰주잖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리타한테 어떻게 해줬을까? 잘해줘. 졸라 열정적으로. 이제 또 잘해줬겠죠. 맞아, 잘해줬겠지. 그게 일벌레들의 특징이야. 맞아요. 왜냐면 연애할 때는 연애가 일이거든. 일처럼 하니까. 맞네.
맞아. 일 좋아해요? 여행 자주 다니는데. 저 좀 왜 불안해요. 그래서 일 좋아하지. 네, 연애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네. 그렇죠. 이제 결혼하면 일이 바깥에 있어. 너 진짜 공 못 차는 거야. 이건 아니야. 홍차라고 봤네. 그래. 자 우리 리타 얘기 더 하실 거 있나요? 재밌네요. 알맹님은 뭐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리타의 사례에서는? 저는 아까 그 우울했던 게 어떻게 그게 한번 사귀었어요. 자 우리 232페이지로 이번에는 바버라 얘기 넘어갔죠. 자 바버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약 전문. 사례 요약 전문. 바버라 40세 미혼 여성인데요. 연구원이에요. 네. 이분도 엄청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근데 일을 되게 열심히 잘 했어요. 되게 우수하게 잘 평가되면서 잘 일을 잘 해왔는데, 한 번도 월급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을 치고, 데이트 앱을 엄두도 못 내고, 친구들한테 나는 언제나 부담일 뿐이라고 생각해오면서 나 자신 얼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만성적인 불면증, 무력감, 절망감, 무가치함, 수동적인 자살에 대한 사고들을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치료자는 문제는 너 자신이 아니라 기본부전 장애라는 질병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16주 동안 치료를 했는데 뭐 일과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 사회성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치료자랑 역할극 연습도 하면서 상사에게 연봉 인상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 있게 하고요. 또 바버라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지만 결국에는 상사에게서 오히려 칭찬과 연봉 인상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맡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가? 이런 걱정도 했는데 결국에는 되게 기뻐하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도 자기 주장하는 훈련,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친구들한테 분노 표현도 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켜서 바버라는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 관계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었고 뭐 남자와의 관계, 데이트 문제도 잘 되지 않은 후에도 결국에는 이제 좀 잘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요. 40세인데 첫 주 때 본인이 기억하는 한 또 이 사람도 평생 동안 우울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름답게 또 잘 치료가 끝났어. 관계가 잘 됐어. 응? 관계에서 얘기를 잘 하게 돼서 해결이 됐어. 아니 근데 난 궁금하다. 우울한 사람들이 치료가 잘 돼. 언제요?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이 되게 호전 가능성이 좋다는 정신 건강에 감기다 뭐 있다는 개소리들 하잖아. 근데 우울증 치료 잘 되나?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우울하면 일단 약을 드세요. 그래요. 일단은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으면 뭐가 안 돼요. 아무것도. 일단 무드가 좀 올라와서 좀 뭐라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있고 생각도 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계속 우울하기만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 사실 우울증 치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아지면 그냥 그걸로 땡이야. 맞아요. 그리고 또 다시 오죠. 맞아. 그래서 진짜 좀 관계 속으로 잘 안 들어오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울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딱 자기 그냥 우울함을 좀 괜찮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땡이야. 그래서 참 이게 호전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치료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학교에서 배울 때 되게 치료에 적극적인 분들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신 분들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내가 느낄 때 진짜 오래 가면은 근본적으로 관계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우울증인 분들이야. 그래서 이게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거야. 이 기법이. 기분을 좋게 해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선까지만 하니까 우울증에 되게 효과 탁월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울증이신 분들이 그 이상을 잘 안 받았거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바버라가 상사에게 연봉 인상에 대해서 말을 했고 상사가 그거에 대해서 칭찬과 함께 연봉 인상을 해줬거든요. 네. 이게 어쨌든 중요한 계기가 됐어. 이게 실제로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 계속 좀 우울하고 위축돼 있는 사람이 용기 내서 얘기했어. 저 연봉 인상 좀 해주시죠. 그러면 5년 동안 아주 우수한 작업 평가를 받는데 일을 잘했는데 우울해. 그래서 연봉 인상을 요구했어. 그럼 해주나?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왜 어려울까 우리나라는? 성과 중심이지만 않잖아요. 응? 성과 중심이지만 않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은 좀 그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보고 계산적으로 더 판단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진짜 이미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관계적인 부분은. 네. 직장 내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적당히 하면서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 이 사람 성향을 봐서 제가 상사면 이렇게 요구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거절해도 크게 막 뭐, 지랄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옮기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얘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냅둘 것 같아. 굳이. 굳이 안 해. 이게 또 우울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네. 조련하기가 쉬워. 그래서 회사에 미친 듯이 남아있으면 그래. 그래서 밑에 대인관계에서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만만한 호구 잡힌. 그랬을 것 같아. 우리나라 정말 이직할 막 이런 화를 막 내야지 좀 어떻게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상담에서 너 상사한테 연봉 인상 요구해보자. 역할극을 열심히 연습을 했어. 근데 상사한테 갔어. 상사가 뭐 인상 연봉 인상이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쭈구리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막 호통을 치지 않더라도 타이르지 않을까? 설득 당하는. 그냥 아니, 맞아. 다음에 맞아. 그래 잘 고려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또 조직 문화가 확실히 달라요 서양이랑. 우리는 위계적이야. 위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평등하거든 문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직에서 아무리 뭐 수평적인 조직 문화 안 돼.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존댓말이 있잖아. 그렇죠. 위계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직장 그 관리자들은 회사가 자기 거라 생각해. 그래서 자기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 사례면.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관리자가 윗사람이잖아.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학교 잘 거라 생각하잖아. 맞아.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렇게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었어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윗사람들이 되게 선심을 베풀듯이 뭔가를 허락을 해줘요. 맞아요. 그럼 막 월급 주면서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라고 막 중간 관리자들이 그런 직장도 꽤 있어요. 진짜. 막 월급 인상 이번에 보너스 나왔으니까 막 사장님한테 문자 하나씩 보내라고. 좀 그러니까 일한 거에 대한 대가인데도 그쵸 당연한 거를 요구하는 축구식도 안 주면서 개새끼들. 당연한 거를 요구하면서도 되게
너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부당하다 오히려 라고 그런 느낌을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떤 집단에 있든.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가 되게 좋아. 맞아.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려면 우울해져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먹혀. 맞아. 일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뭐 돈 조금 주고 뭐 이게 돈 주는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진짜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를 이용하려는 친구들에게 분노를 표현했더니 실제로 관계가 개선됐대. 마치 모든 사람이 얘가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 오, 나 주변 잘한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나 봐.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 관계 다 깨지는데요. 그러니까. 피하겠지.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자, 상담을 시작할 건데 네 관계 다 깨야 돼. 일단 할래 말래. 네 친구들 다 버려야 될 거야 아마. 지금 있는 관계들 일단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헤어지고 시작하자.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 맞아요. 왜냐면 지금 그 자기가 그 익숙한 관계 패턴의 사이클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게 상대편의 욕구에 맞아서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욕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상대편이 그걸 맞춰줄 거냐.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전 상담 오래 와서 오래 본 내담자들이 많잖아요. 결혼 전에 막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와. 그럼 막 결혼 전에 그래 우리 결혼하면 내가 상담 받아볼게. 결혼하면 안 와. 결혼하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땐 야 잘됐다 이혼해라. 이 본성이 나오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겨우 와. 그래서 그만큼 자기의 패턴을 깨기는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냥 친구들한테 나 그동안 이혼하는 게 싫어. 뭐 불편했어. 내가 언제 너를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사실 그동안 나가 불편해서 그러면 상대방 되게 배신감 느껴요. 너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어? 너 진짜 막 이러면서 막 화내면은 얘는 정말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후회하고 아 역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벌어지지. 너 지금이라도 말하니까 좋다. 너 그랬구나. 나 몰랐어. 이제는 네 욕구를 존중해줄게.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관계가 진짜 이 서양 책들을 보면은 되게 분명하고 그리고 경계가 분명해. 맞아요. 경계가 분명하고 경계가 이렇게 찐득하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좀 깔끔하고 뭔가 소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의 그런 어떤 강렬한 그거를 이 관계 패턴을 깨고 싶어하지 않은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요. 해고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간적이잖아. 그러니까 서양은 되게 깔끔하게 받아들여. 일 능률이 안 맞아서 당신을 좀 해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이나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인 소모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고하지? 그리고 해고다 그러면은 진짜 그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인 평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날 무시해라거나 아니면 믿었는데 날 배신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이게 좀 다르죠. 우리는 정말 이 관계나 맥락이나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은 상당히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보통 사회에서 맺는 관계 패턴을 좀 넘어서 상담자든지 주변의 친구들인지 관계가 좀 진해지게 되면 또 그만큼 또 힘이 관계 안에서 얻는 힘도 또 분명히 있기도 하고. 맞아요. 재밌죠. 근데 이렇게 상담했으면 나 오래 못했을 것 같아. 안 맞아. 안 맞아. 쌤이랑 내가 진짜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왜 하고 있어? 이거 내가 그냥 기계랑 뭐가 차이가 있어? 사회보니까 재밌네. 이를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다음 주도 이렇게 사례가 많아?
사례 얘기 중심으로 만약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좀 나오면 그 얘기도 좀 같이 하고 또 사례 얘기도 좀 하고. 연구는 연구가 너무 많아요. 연구가 너무 재미가 없어. 아니 요약을 하던가. 책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책을 내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치료를 내용이 실 내용이 없고 또 이것도 괜찮은 치료를 설득을 해야 돼서 이렇게 그 증거 중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하면요.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제가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져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약간 뭐 교육 환경이나 뭐 구직, 부부관계나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서구의 그런 명확한 경계, 그렇지만 좀 엮여 있는 우리 동양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늘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사례에서 뭐 연봉 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감정적인 텐션을 견뎌내는 힘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 아닌다가 아니라,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내가 연봉 인상을 요구해. 예를 들어 사장과 면담을 해서, 그러면 중간 관리자는 뭐가 될까? 좆되는 거야. 야, 얘는 왜 싸가지 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연봉 인상을 요구해? 그럼 중간 관리자가 또 와가지고 얘를 쫀다고. 너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연봉 올려달라고 그랬어? 왜 그랬어? 근데 사실은 둘은 가깝잖아. 또 친해요. 중간 관리자와 난 또 친할 수밖에 없어. 가깝게 일을 같이 하니까. 그럼 또 와서 얘기하면 또 여기서 오묘한 그런 또 갈등의 긴장감이 생긴다고. 이 새끼 나하고 지금까지 친했는데 그 사장 편이야? 막 이렇게 되면 또 가면 복잡해지는 거야. 그리고 막 옆에 동료들이 갑자기 야, 제가 막 연봉 인상 요구했대. 사례 아니야 사례? 사례야 사례. 우리나라 이렇다고. 서양에서는 제가 연봉 인상 요구해서 됐어? 어우 쟤는 일을 잘했나 보다 박수 이거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걸 숨기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을 욕해.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연봉 인상 하고 싶어. 근데 제가 막 먼저 가서 연봉 인상을 해. 샘나. 그러면은 그래서 받았어. 그러면 야 진짜 나도 해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쟤 왜 그래? 물으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연봉 인상을 받고 싶어. 그럼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거를 하기 싫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 원하는 것만 갖고 싶은 거야. 연봉 인상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들 야 연봉 인상해서 기쁘다 이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돼 그런 거는. 야 진짜 상담에서도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네 주장만 하게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너 진짜 연봉 인상 받고 싶어? 그럼 네 회사에서의 관계는 다 일단 깨질 각오를 하고 가자. 도전해 보는 거야. 대신 거기서 받는 미움은 네가 더 견뎌내야 돼. 근데 그런 건 싫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족을 못 하겠어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근데 진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은 그럼 본인이 감당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감정적인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안 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긴 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모든 걸 이렇게 좀 관계적으로 해석하는 데서는 그렇게 좀 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죠. 얼른들 하세요. 저는 아까 우울증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성직장애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하니까 확실히 성직장애 증상이 많이 사라지면
그 동기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도 증상이 좀 괜찮아지거나 이런 이제 내 기분을 좀 알겠네. 그냥 가버려요. 어? 가버려. 야, 난 증상이 안 좋아졌어.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좀 났어요. 우울증과 비슷하게. 그럼 넘어갈게요. 왜요? 네? 네? 왜? 넘어갈게요. 네. 할 말이 없어? 어? 아니, 어. 너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마음이 있지? 지금 아니, 드레스? 마음이 드레스 밭에 가 있어 지금. 아니야.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청소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청소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참 되게 속상한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어떤 분 소개해서 어떤 아이 한 번 만났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얘가 어쨌든 그 되게 중요한 시기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초반에 되게 힘든 시기인데 근데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얘는 더 아파야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화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변하려면은 그거에 합당한 뭔가 어떤 그런 희생이나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어린 애들일수록 이제 그거를 감당하기를 되게 이해를 못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애가 더 많이 망가져야 돼. 망가지고 더 많이 힘들어져야 그래야 부모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 때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자기가 해봐야겠다는 어떤 동기가 생기지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애가 안 망가지도록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면 얘는 그냥 두면은 한 5년이면 망가졌다고 회복될 텐데 계속 그렇게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10년 이상을 서서히 망가지고면서 더 떨어질 거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청소년들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알베닝처럼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런 걸 어쨌든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학교라는 세팅이 상담실이 아니니까 개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돼서 지금 있는 선생님과의 어떤 갈등으로 드러낸다는 면에서 참 선생님들 힘들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교사가 아니어서 좋다. 이건 좀 생각해요. 저희 이제 우리 가라고 했을 때 야 나가! 상담하기 싫으면 나가!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도 교사인데 물론 이제 초등이기는 하지만 한 초등도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진짜 이상해진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정말 얘기를 들으면 진짜 너무 왜냐하면은 상담에서는 어쨌든 집단에서 안 되면 1대1로 빼서 개인 상담이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를 놓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드시겠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 상담도 많이 또 공부들 하시잖아요. 아니면 또 그래서 또 하시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좀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그래. 알맹님 나. 저는 일단 예전에 논문을 쓸 때 데이터 하나만 바꿔도 이게 유의미하고 무의미하고 이게 되는 걸 봐서 이런 게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례 과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네. 아니 과학으로 석사까지 그쪽으로. 저 박사까지 과학 교육으로 했어요. 박사까지 하셨어요? 또 공부 많이 하셨네. 수료? 학위? 학위 받았죠. 오. 우리부터 PhD예요? 네. 와. 야, 너 PhD 없잖아. 너. 수료. 없어. 너 안 딸 거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사례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았고요. 저는 좀 위로를 받은 게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그거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음. 여러 아이들을 겪으면서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제가 좀 유연해지는 거를 네, 경험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단은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래 그런 식의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위로가 됐어요. 다 하셨죠? 다음 주 목표 누구죠? 네. 아, 최현 선생님. 네. 자, 관계 중심 심리 치료. 이제 본격적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나서 뭐 연구 결과, 사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좀 사례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